아버님의 황금 백냥을 독두꺼비와 바꿨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18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안동권 씨 가문의 아침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며느리로 하여금 가문의 명줄과도 같은 황금을 저 흉측한 미물 100마리와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등야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숨겨둔 황금 100냥을 흉측한 두꺼비 100마리와 바꿔온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슴 통쾌한 지혜의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보다 꼭 한 달 전 몰락한 명문가의 좁은 사랑방에서 시작됩니다. 간악한 세도가의 모함에 휘말려 벼슬을 빼앗기고 가산이 완전히 거덜난 안동 권씨 가문. 기와가 반쯤 무너진 사랑채에는 시아버지가 매일 새벽 정좌를 틀고 앉아 서책을 펼쳤습니다. 네, 비록 이곳에 쫓겨나 살고 있으나 가문의 명예를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뵈랴.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2번 삼키더니 마당 건너 서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야, 글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보입니다. 그리 답하는 윤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지만 서책을 쥔 손끝은 종이장처럼 파리했습니다. 며칠째 곡간에 곡식 한 톨 남지 않은 탓이었지요. 이 척박한 가문의 안살림을 도맡은 이는 의원의 딸로 태어나 온갖 약재의 성질을 꿰뚫고 있는 며느리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정갈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문안을 올렸지요. 아버님, 진지는 조금이라도 드셨는지요? 되었다. 너나 챙겨 먹어라. 이 늙은이 목숨이야 그다지 아까울 것이 없느니라. 순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사실을 순이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 아랫목 구들장 옆 낡은 오동나무 괴짝,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황금 100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질 아들의 과거 시험 자금을 위해 남겨둔 가문의 마지막 명줄이었지요. 순이는 그 괴짝의 자물쇠를 만져본 적조차 없었지만 밤마다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시아버지가 괴짝을 어루만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괴짝 모서리에 새겨진 작은 흠집 하나까지도 순이의 눈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괴짝이 열리는 날은 서방님이 급제하는 날이겠지. 그날까지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물건이야. 그러나 한일은 이 가문의 시련을 거듭내렸습니다. 가뭄이 든 그해 몇 안 되던 논밭마저 소출이 반토막 났고 곳간은 이미 며칠 전부터 텅 비어 있었지요. 순이는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좁쌀 한 줌을 물에 불려 죽을 쑤었습니다. 솥바닥을 긁는 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은 밥상 위에는 멀건 죽 3그릇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순이는 절반을 남편 쪽으로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책을 펼치던 윤희가 갑자기 붓을 놓쳤습니다. 눈앞이 핑 돈다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윤희는 마당 한복판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순이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입술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겨울 처마끝 고드롱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굶주림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순이는 의원의 딸이면서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굶어 쓰러지다니. 시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며 노쇠한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조상님 뵐 낯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으며 사랑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낡은 괴짝간에 잠든 황금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순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구나. 그날 밤 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손끝이 종이 위를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채 울기도 전에 순이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장터억 위 좌판을 펼치는 이도 드문 그 시각에 유독 한 노인만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내려온 듯 옷자락에는 이끼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어르신, 이 이른 시각에 무얼 파시는지요? 노인이 말없이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등껍질이 오돌토돌한 두꺼비 100여 마리가 서로 몸을 포개며 꿈틀거렸습니다. 흉측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지나가던 안악들이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르신, 이 두꺼비들은 어찌 이리 등껍질에서 은은한 약초내음이 풍기옵니까? 순이는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두꺼비 한 마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은 코를 틀어막을 그 자리에서 순이의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반짝였습니다. 깊은 골짜기 습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놈들이요. 예사 뚜꺼비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지. 노인의 그 한마디가 순이의 가슴 한 구석을 툭 건드렸습니다. 무어라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서책 어딘가에서 스친 듯한 낯익은 기운이었습니다. 분명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인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구나. 하나 이 미물들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약재를 만져온 손끝의 감이 순이의 등을 떠밀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이 두꺼비들 100마리 전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값을 후하게 쳐주신다면야 100마리 전부 내드리지요. 다만 이놈들 값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요. 노인이 부른 값을 듣는 순간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괴짝 속 황금 100냥에 맞먹는 X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괴짝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순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걸음마다 치맛자락이 무겁게 끌렸지요. 방문 앞에 이르러서도 한참을 서성이던 순이는 결국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올 즈음 순이는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사랑채 아랫목으로 다가갔습니다. 괴짝의 자물쇠를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귀한 복덩이 100마리를 내가 정성으로 길러낸다면 반드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 큰 벌을 받더라도 이 금기를 깨부수리라. 괴짝 뚜껑이 소리 없이 열렸고 순이는 그 안에 황금을 하나씩 전대에 옮겨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부치의 서늘한 감촉이 순이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괴짝은 텅 비었고 전대는 묵직해졌습니다. 순이는 괴짝 뚜껑을 도로 닫으며 시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그 방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전 순이는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이미 순이가 돌아올 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 항아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값을 가져왔습니다. 두꺼비 100마리 모두 제게 주십시오. 노인은 전대를 받아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항아리째로 두꺼비를 넘겼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항아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권씨 가문의 마당은 흉측한 두꺼비 100마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두꺼비들이 꾸물거리며 기어다녔고 그 모습을 처음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비상금은 어디 가고 마당에 이 징그럽고 불길한 두꺼비들이 가득하단 말이냐? 괴짝 뚜껑을 열어젖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에 쥔 텅 빈 전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문은 발없이도 빨랐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권씨 가문의 남은 척박한 논밭마저 가로채려 기회를 노리던 사촌 박참판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시아버지의 괴짝을 털어 사방에 독이 오를 두꺼비나 사오다니 당장 저 요망한 며느리를 관아에 넘겨 죄를 물어야 합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시아버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시아버님, 부디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이 선택이 집안을 살리지 못한다면
제 발로 관하로 걸어다 제 목숨을 내놓겠사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등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노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뒤엉켜 선뜻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아무도 순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지나칠 때마다 곁눈질과 한숨이 뒤따랐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늙은이 눈에는 그저 미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순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면 바구니를 들고 뒷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산길, 이슬에 젖은 치맛단이 종아리에 척척 감겨왔습니다. 순이는 그 와중에도 잎사귀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곤란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오면 두꺼비들의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뜨거운 약초를 정성껏 잘게 다졌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순이는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순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흉물스러운 미물에게 밤낮으로 매달린다며 수군거렸지요. 그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까지 들려올 때마다 순이는 그저 두꺼비 항아리 쪽으로 몸을 더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이 미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던 밤, 순이는 항아리 속 두꺼비 한 마리의 등이 이상하게 번들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살며시 건드려 보니 맑고 끈끈한 진액이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눕기 전 등잔불 아래서 붓끝으로 밑줄을 그으며 일러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섬소, 그래 이거였구나. 습한 바위 틈에서 자란 두꺼비의 진액이 폐병과 해소에 특효라 하셨지. 아버님께서 분명 그리 적으셨어.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끌어당겨 손끝에 묻은 진액을 다시금 비춰보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자신을 짓눌러온 손가락질과 의심이 그제야 한 줄기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꺼비 예사미물이 아닙니다. 순이는 그날 밤을 새워 30마리 남짓한 두꺼비의 등을 조심스레 긁어 진액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순이는 그 진액을 따뜻한 물에 개어 남편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쓴맛이 날지 모르나 부디 믿고 삼켜주세요. 윤희는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은 듯 두말 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윤희를 괴롭히던 마른 기침이 잦아들었고 핏기 없던 볼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당에는 어느새 정갈한 약초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지요. 참으로 얄궂은 일이지요. 한 달 전만 해도 저 두꺼비 항아리는 온 가문의 웃음거리요 재앙의 씨앗이었건만 이제는 병든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이 며느리는 온몸으로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꺼비 진액이 기막힌 명약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잣거리 안악들 사이에서는 벌써 며느리 순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이 마침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고을 수령의 관하였습니다. 사또는 지병인 천식과 해소병으로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알아누워 있던 참이었지요. 그 며느리라는 것이 정말 그런 신묘한 약을 만들어냈단 말이더냐. 여봐라, 당장 그 진액을 구해오너라. 반신반의하며 진액을 받아든 사또는 그것을 삼키던 그날 밤부터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숨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자 사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효험을 가진 두꺼비 100마리를 통째로 손에 넣고 싶은 욕심이었지요. 저것들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이 진액을 팔아 대체 얼마를 벌 수 있단 말인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욕심의 틈을 파고든 이가 있었습니다. 박참판이었습니다. 사또 대감, 이 신비한 두꺼비들을 저 가난뱅이 집구석에 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박참판은 사또의 귓가에 바짝 다가서더니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놈들이 관아를 위협하려고 독두꺼비를 기른다며 역모로 몰아세우시지요. 그리하면 두꺼비는 물론 그 집안의 남은 재산과 가택까지 합법적으로 싹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책이로다. 당장 군관들을 출동시켜라. 두 사람의 눈빛이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탐욕과 탐욕이 만나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무고한 이의 피눈물로 채워지는 법이지요. 그날 오후 권씨 가문의 대문이 요란한 발길질에 부서져 열렸습니다. 창을 든 군관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수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역모를 꾸민 죄인들은 모두 오라를 받아라. 이 집안의 두꺼비와 재산은 즉시 관아로 압수한다. 군관들은 두꺼비 항아리를 우악스럽게 빼앗아갔습니다. 순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아 돌보던 미물들이 낯선 손에 들려 마당 밖으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박참판 당수걸은 사또대감, 어째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백성의 재산을 이리 무참히 빼앗으십니까? 순이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군관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택 문서와 논밭 문서까지 순식간에 그들의 품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끄럽다. 니년과 권씨 가문은 이제 완전히 알거지다. 박참판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윤희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팽개쳐진 가족들 위로 저녁바람이 스산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순이는 멀어지는 군관들의 등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빼앗을 순 있어도 진실은 못 빼앗어. 그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스치는 바람 소리인지 박참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때는 한양의 궁궐, 왕실 내의원. 대비마마와 전하께서 몇 달째 지독한 천식과 해소병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온갖 탕약과 침수를 써보았으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웨나리, 이제 남은 약재라고는 더 이상 없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정어이는 침통한 얼굴로 내의원 서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책들 사이 손끝이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에 닿았습니다. 표지도 다 해진 그 책은 선대어이가 남긴 것으로 수십 년간 아무도 펼쳐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조정어이는 촛불을 가까이 당겨 누렇게 바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절에서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습한 바위 틈에서 자란 두꺼비의 섬소 진액만이 오래된 폐병과 해소를 다스린다. 어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방도가 없겠구나. 그러나 이런 두꺼비가 흔할 리 없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 그런 영물이 있을지 어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정어이는 곧장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옛 의서에서 찾은 방도가 있사옵니다. 다만 그 약재가 조선 팔도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소신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오겠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대비마마와 치매 목숨이 경에 두 발에 달려있다 여기고 부디 서둘러 다녀오라. 그날로 조정어이는 보찜 하나 짊어지고 궁을 나섰습니다. 관복 대신 수수한 나그네 옷차림이었지요. 어이는 그날부터 조선 팔도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경상도 산골짜기, 전라도 갯벌, 강원도 험산까지 두꺼비가 산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 마다치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사 두꺼비였을 뿐 의서에 적힌 그 영물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헛걸음만 허듭하던 어의의 발걸음이 어느 날 안동 땅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어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동 저잣거리에 허름한 주막에 들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옆자리 사내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흘러들었습니다. 자네 그 얘기 들었나? 권씨댁 며느리가 시아버지 비상금을 몽땅 털어 두꺼비를 사더니
그게 글쎄 병을 고치는 약이 됐다지 뭔가. 그러게 말일세. 남편 해소병도 고쳤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얼마 전에 사또가 영모니 뭐니 하며 죄다 빼앗아 갔다더군. 국밥을 뜨던 어위의 숟가락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두 사내를 향해 반쯤 몸을 돌린 어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두꺼비를 기른 며느리 댁이 어디요? 내 급히 물어볼 것이 있소이다. 사내들이 일러준 길을 따라 어위는 밤길을 마다치 않고 내달렸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권씨 가문의 대문은 반쯤 부서진 채 을씨년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시아버지와 순이, 윤희가 초췌한 얼굴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어이의 얼굴이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왕실의 대비마마와 전하께서 지독한 천식에 걸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던 차에 옛 의서에서 그대가 기른 두꺼비의 진액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록을 찾아 예까지 왔거늘 어찌 가문이 이리 풍비박산이 나 있는가. 어르신, 그 두꺼비들은 저희가 정성으로 길렀으나 사또와 박찬판이 영모로 몰아 모두 빼앗아 갔사옵니다. 어위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왕실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어이는 그 밤으로 관아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명을 받든 조정관리라는 신분을 밝히자 관아를 지키던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히 전하와 대비마마를 구제할 천하의 영모를 사리사욕으로 가로채고 무고한 명문가를 모함해 재산까지 빼앗다니 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전하께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겠노라. 어위는 압수당했던 두꺼비 항아리를 그 자리에서 회수했습니다. 마차에 항아리를 싣고 한양으로 향하는 어위의 뒷모습을 순이는 두 손을 꼭 쥔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저 아이들이 헛되지 않기를. 어위는 밤낮 없이 말을 달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꺼비 진액을 정성껏 따려 대비마마와 전하께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대비마마의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전하께서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침수해 드셨다는 소식이 온 궁궐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 며느리가 기른 두꺼비의 공이란 말이냐. 참으로 기특하고도 기특하도다. 병이 나은 임금은 그 길로 어위에게서 안동 권씨 가문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전해 들었습니다. 임금의 용안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며칠 뒤 안동 고을에는 한양에서 보낸 대규모 왕실병사들의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명을 전하노라. 탐관오리 사또와 간악한 박찬판은 즉시 관직과 재산을 몰수하고 대역죄로 다스려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라. 사또는 그 자리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오랏줄에 묶였고 박찬판은 뒷걸음질치다 진흙탕에 나뒹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모함으로 벼슬을 잃었던 안동 권씨 시아버지의 관직을 즉시 복권하고 빼앗긴 재산을 모두 돌려주노라. 가문을 구하고 나라를 살린 현숙한 며느리에게는 황금 1000냥의 큰 상을 내리노라.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이웃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순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었습니다. 사또와 박찬판은 그렇게 자신들이 쌓아올린 파묘의 대가를 치르고 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권씨 가문은 다시 당당하게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고 며느리 순이의 지극한 정성과 지원 덕분에 오직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서방 윤희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온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목고결이라는 깊은 인생의 이치를 전해줍니다. 안목고결이란 사물을 멀리 내다보는 눈이 높고 빼어나며 그 마음가짐이 한없이 깨끗하고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그저 징그럽다며 코를 틀어 막을 때 순이는 묵묵히 밤낮으로 약초를 다지며 손등에 갈라지는 고통을 견디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명약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테지요.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려 내 청춘 다 바치고 거친 풍파를 만날 때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른 도리와 단단한 안목 하나로
그 고단한 세월을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그 깊은 속내를 다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은 그저 지나간 옛날 일이라 쉽게 말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고결한 안목과 소리 없이 흘린 눈물의 가치를 하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 겉모습이 흉하고 낯선 두꺼비가 결국 가문을 살릴 영물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묵묵히 쌓아올린 선행과 인내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식들의 앞길에 복된 인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고한 가문을 헤아려던 탐욕스러운 자들은 결국 제 손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벌을 받았고 권씨 가문은 황금 1000냥의 상과 함께 마침내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당한 날의 억울함과 가슴속 응어리는 이제 저무는 밤바람에 다 날려보내시고 남은 생은 오직 황금빛 대지처럼 따스하고 풍요로운 복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진심을 지켜내어 마침내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고귀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맛과 위로를 전하는 청득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